화려한 조명과 카메라 셔터 소리가 가득한 국제회담의 현장은 언제나 완벽하게 연출된 무대와 같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환한 미소로 악수를 나누고 미래를 약속하는 그 순간 모든 시선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의 이목을 끈 것은 화려한 수사구나 외교적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지도자의 정장 재킷 아래 살짝 드러난 의문의 검은 옷자락이었습니다. 2025년 3월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와 마주한 자리에서 포착된 이 작은 흔적은 단순한 의상 문제를 넘어 거대한 권력의 내부에서 소리 없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불안과 불신의 깊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영상 속에 박제된 명백한 증거로 남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지도자가 공식 석상에서 방탄복을 착용했다는 의혹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2016년부터 중남해의 삼엄한 회의실이나 전국 각지의 시찰 현장에서 기이한 풍경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계절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가 즐겨 입던 짙은 푸른색의 방풍 점퍼는 세련된 패션 감각이라기보다 내부의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도구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분석가들은 그가 공공장소에서 유독 품이 넓은 겉옷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그 안에 감춰진 두꺼운 방탄복 때문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지퍼를 끝까지 올린 채 결코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유지하려 했던 그 뒤편에는 타인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셈입니다. 시간이 흘러 2021년 7월 티베트 린즈의 시찰 현장은 이 기이함이 정점에 달했던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린즈 지역의 평균 기온은 섭씨 12도에서 22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쾌적한 여름 날씨였습니다. 현장에 모인 수많은 관리는 얇은 셔츠나 가벼운 재킷 차림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그보다 나이가 많고 백발이 성성했던 측근, 유학조차 가벼운 옷차림으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시진핑 주석만은 한겨울에나 어울릴 법한 두꺼운 대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신화통신이 배포한 공식 사진 속에서 그는 주변 사람들과는 마치 다른 계절을 살고 있는 듯한 이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옹졸할 정도로 부풀어 오른 옷태와 체격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부피감은 그것이 단순히 추위에 민감해서 선택한 옷이 아님을 방증했습니다. 그가 비행기에서 내려와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은 마치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인민의 지도자를 자처하며 대중 앞에 섰지만 정작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두꺼운 방탄복 속에 몸을 숨겨야만 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은 권력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현장에 동원된 시민 배우들 중 일부 여성이 얇은 원피스를 입고 있을 정도로 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방어막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2021년 4월 광시성 양서 시찰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신화통신은 그가 전시판 앞에서 혼자 손짓하며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도했는데 이 역시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두꺼운 옷을 껴입고 혼잣말을 하는 노인의 모습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내부에서 그를 조롱하려는 의도가 섞인 것이 아니냐는 고급 흑색 선전 논란까지 일 정도였습니다. 의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4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회담 현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관영 중앙텔레비전이 송출한 화면 속에서 그는 발언을 마친 뒤 몸을 뒤로 젖히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짧은 찰나 오른쪽 정장 아래로 검은색 옷깃이 선명하게 노출되었습니다. 흰 셔츠와 정장 재킷 사이에 존재해서는 안 될 제3의 의류가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민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양회 기간 중 강수성 대표단 심해 현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정장 아래 마일리처럼 보이는 검은색 형체가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내며 방탄복 착용설은 기정사실로 굳어졌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중국 당국이 보여준 과민 반응입니다. 뉴스 연보인 신문 연파에서는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 장면 중 이 검은 옷자락이 노출된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편집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이미 수많은 시청자가 원본 영상을 확인한 뒤였습니다. 감추려 하면 할수록 의혹은 더 커지는 법입니다. 보디가드들조차 정장 아래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최신형 방탄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차림이 이토록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보였다는 것은 그가 느끼는 생존에 대한
압박감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임을 시사합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전제 군주들이 그러했듯 철저한 방어와 통제 속에 자신을 가두려 하지만 결국 민심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그 어떤 두꺼운 방탄복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층부의 불안은 단순히 개인의 안위를 넘어 국가 시스템 전반의 경직성으로 이어집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안전을 확신하지 못하는 시대에 인민들의 삶이 평온할 리 없습니다. 겉으로는 GDP 성장률 5%라는 완벽한 숫자를 제시하며 국가의 번영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경제 지표와 사라져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방탄복 속에 자신을 숨기는 동안 평범한 인민들은 생계를 위해 거리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려한 수치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과 다시금 불어오는 거리의 연기 속으로 시선을 돌려보아야 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선 이가 두꺼운 방탄복 뒤로 몸을 숨기며 안위를 걱정하는 사이 외부 세계가 마주한 숫자는 기묘할 정도로 매끄럽고 완벽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발표한 2025년 경제 성장률 지표는 정확히 5%라는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연초에 당국이 제시했던 목표치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는 이 결과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경이로움을 넘어 기괴함마저 자아냅니다. 보통의 경제 생태계라면 소수점 단위의 등락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 숫자는 마치 미리 정해진 결론을 향해 모든 데이터를 끼워 맞춘 듯한 인상을 줍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 성장률이 발표된 수치의 절반인 2.5% 수준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합니다. 하지만 숫자의 진위보다 중요한 것은 이 완벽한 통계 뒤에 가려진 서민들의 진짜 삶입니다. 거창한 지표가 번영을 노래하고 있을 때 정작 거리에서는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풍경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노점 경제의 부활입니다. 과거 리커창 전 총리가 인민의 생기이자 길거리의 꽃이라고 칭송했던 이 노점 경제는 한때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차갑게 외면받았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노점상을 단속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라 비판했지만 2025년의 차가운 경제 현실은 당국으로 하여금 다시금 인민의 노점에 손을 내밀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당의 주요 기관지들은 앞다투어 거리의 연기와 활기를 찬양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빌딩숲 사이로 다시 허용된 작은 가판대들은 이제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라는 거창한 수식어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노점이라는 가장 낮은 곳의 경제 모델을 다시 불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노점은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숏폼 영상, 라이브 커머스가 결합된 이른바 인플루언서 노점들이 등장하며 새로운 풍속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번화한 대도시의 거리든 조용한 시골 마을이든 가릴 것 없이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온 이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진입장벽이 낮고 유연한 노점은 실직한 청년들에게는 마지막 보루가 되고 직장인들에게는 부족한 수입을 메꾸기 위한 부업의 장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연안 지역의 풍경을 살펴보면 그 절박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산터우의 한 공원 외곽에는 매일 수많은 시민이 모여 가판을 펼치고 있으며 푸젠성의 거리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길가에서 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색적인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화물차 뒤편을 개조해 이동식 신발 매장을 만든 청년은 매장을 임대할 여력이 없는 현실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돌파하려 애씁니다. 이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가게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국이 한때 부정했던 노점 경제를 다시금 찬양하는 것은 결국 자국 경제가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화려한 GDP 숫자와 거리의 노점상은 현재 이 사회가 겪고 있는 모순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거시경제의 숫자는 천국을 말하지만 미시경제의 현장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가득합니다. 인민의 생계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국가 시스템이 내놓은 고육지책이 결국 길거리로의 복귀였다는 사실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 거리로 나온 이들의 연기는 누군가에게는 낭만적인 풍경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고용시장의 붕괴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불안은
자연스럽게 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구조, 즉 인구 문제라는 더 거대한 절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경제적 곤궁이 어떻게 한 시대의 대를 끊어놓고 있는지 그 서늘한 통계를 마주해야 합니다. 경제 지표가 통계적 마술로 꾸며질 수는 있어도 생명의 탄생이라는 지표만큼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 중국 사회가 마주한 가장 서늘하고도 잔인한 성적표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구 출생 데이터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거대한 대륙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고작 792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전년도의 954만 명과 비교하면 무려 17%나 급락한 수치입니다. 합계 출산율 0.98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하락을 넘어 인구 구조가 통째로 붕괴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절벽과도 같습니다. 한 세대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과거 일본의 인구 감소를 조롱하며 미래를 낙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일본의 출산율이 2에서 1.3으로 떨어지는 데는 3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1990년이 3이었던 수치가 2020년 1.3이 되었고 다시 5년 만에 0.98이라는 심리적 저지선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것은 완만한 하락이 아니라 단해권과 같은 수직 낙하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차이는 바로 부의 수준에 있습니다. 일본은 부유해진 뒤에 늙어가는 선진국형 고령화를 겪었지만 중국은 부유해지기도 전에 늙어버리는 미부선로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을 당시에는 이미 탄탄한 사회보장제도와 막대한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금의 중국은 거대한 연금 공백과 지방정부의 재정난 그리고 이제 막 빈곤에서 벗어난 수많은 인구가 동시에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출생아 수 792만 명이라는 숫자가 찍힌 붉은색 그래프는 단순히 통계의 기록이 아니라 한 시대의 신용이 파산했음을 알리는 경고음입니다. 인구학자들은 인구가 서서히 변하는 변수가 아니라 가속도가 붙는 변수로 변했다고 지적합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완만한 하락세였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팬데믹은 단지 트리거였을 뿐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이 미래를 계산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출산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단계가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금융공학적 결단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향후 20년에 대한 신용투표와 같습니다. 내가 장기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지, 내 소득 곡선이 우상향할 것인지, 내 아이가 교육을 통해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중년에 해고되지 않고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행사하는 표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신용 스프레드가 일반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출산을 포기합니다. 스마트폰을 바꾸지 않거나 여행을 가지 않는 소비 절벽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포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은 과거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한 위험의 연속입니다. 집값은 가정을 꾸리는 일을 거대한 금융 프로젝트로 변질시켰고 교육은 양육을 끝없는 군비 경쟁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동시장은 안정성을 유연 고용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했고 의료와 양로 시스템은 중년 이후의 위험을 미리 당겨서 걱정하게 만듭니다. 결국 출산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정서적 여유, 그리고 공공서비스가 완벽하게 맞물려야만 가능한 시스템 공학이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 중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데이터는 즉각적으로 하락이라는 답을 내놓습니다. 더 깊은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히 청년들이 아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출산의 모든 위험을 사유화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사회의 공공재입니다. 미래의 노동력이자 납세자이며 혁신가이고 국방을 책임질 병력이며 노인을 돌볼 간병인입니다. 하지만 사회 시스템은 양육 비용을 오롯이 가정에 떠넘기고 교육 경쟁을 시장에 맡기며 여성이 겪는 직업적 불이익을 외면합니다. 육아를 위한 시간적 기회 비용마저 부모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게 낳거나 낳지 않는 선택은 가치관의 반항이 아니라 위험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인 셈입니다.
그래프의 매구간 하락은 집단적 위험 평가 끝에 취소된 주문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강도의 도시화와 인구 이동은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양육 네트워크를 해체했습니다. 학군지와 주거비, 긴 통근 시간은 육아를 가정의 즐거움이 아닌 도시 관리의 난제로 변질시켰습니다. 여성들에게 출산은 단순한 신체적 부담을 넘어 경력의 단절과 소득 감소, 그리고 사회적 평가의 하락이라는 복합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내놓는 정부의 출산 장려책은 일시적인 진통제에 불과합니다. 선전구호는 육아비를 대신 내주지 않으며 말뿐인 격려는 집세를 낮춰주지 못합니다. 출산이라는 복잡한 계약서의 조항들이 바뀌지 않는 한 계약률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구 감소는 다시금 제도를 재편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노동 공급이 수축하며 부양비는 치솟고 연금 압박은 가중될 것입니다. 지방 재정이 여전히 토지 팽창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압박은 더욱 빠르고 강하게 공공 서비스 공급단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서비스가 부실해질수록 가정은 더욱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 자기 강화적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인구라는 거대한 빙산 앞에서 개인의 삶을 지키려는 몸부림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갈등과 폭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갈등의 중심부로 들어가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인구 구조의 붕괴가 가져온 서늘한 사회적 압력은 단지 지표의 변화에만 머물지 않고 여론을 주도하는 이들에게도 소리 없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최근 많은 이들의 시선이 한 인물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유명한 기업가이자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인 라영호입니다. 최근 그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소문과 함께 해외로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가 전달되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비록 그 편지의 진위는 불분명하지만 라영호가 현재 매우 난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서페라는 유명 외식 브랜드와의 갈등에 관영 매체가 이례적으로 직접 개입하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인민일보는 최근 인터넷 여론 환경이 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라영호와 서페의 갈등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기사는 당사자 모두를 비판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여론의 흐름이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의 여론 환경 악화가 경제 전반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주류 매체가 편향되고 의도적인 여론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관변 논객으로 불리는 후시진까지 가세하여 서페의 몰락이 라영호에게도 결코 영광스러운 꼬리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후시진의 이러한 발언은 대개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기에 라영호를 향한 압박이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섰음을 시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갈등의 초점입니다. 라영호는 간편식인 예제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제체를 사용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불투명한 태도와 그 기준의 미비함을 지적하며 매우 세밀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반면 인민일보와 후시진, 그리고 기업 측은 고용 유지와 경제 안정, 그리고 여론의 통제라는 거시적인 안정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라영호는 과거 스마트폰 사업을 할 때도 아주 작은 부품의 디테일까지 파고들 만큼 섬세한 관찰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섬세함이 그를 탁월한 기획자로 만들었지만 대국적인 안정을 우선시하는 지금의 통제 시스템 속에서는 오히려 위험 요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거시적 담론이 지배하는 시대에 미세한 진실과 소비자의 권리를 파고드는 그의 목소리는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당국에게 다소 불편한 소음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대환경은 고용을 지키고 시장을 보존하며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 시스템의 허점을 구체적으로 건드리는 것은 곧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앞으로 라영호는 단기적으로는 발언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장기적으로는 그가 가진 여론 영향력이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주장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던진 질문이
지금의 국가적 전략과 배치되는 시점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도자의 옷자락 아래 숨겨진 방탄복에서 시작해 숫자로 포장된 경제 성장률과 다시 거리로 나온 노점상들, 그리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출산율과 입을 닫아야 하는 인플루언서들의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조각은 결국 하나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그것은 바로 위에서 아래까지 모두가 느끼고 있는 거대한 불안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국가는 멈춰가는 경제의 심장을 되살리기 위해 과거의 방식을 다시 호출하며 청년들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어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통제의 고삐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겹겹이 껴입은 방탄복도, 매끄럽게 가공된 통계 숫자도, 그리고 강력한 여론의 통제도 결국 살아있는 민심과 진실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거리의 노점상들이 피워올리는 연기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인민의 생명력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출산을 멈춘 것은 그들이 미래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향한 가장 무겁고도 정직한 요구일지 모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진실은 인민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멀리 있는 누군가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단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의 갑옷은 낡고 숫자의 마법은 언젠가 풀리겠지만 인간의 존엄과 진실을 향한 열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심이 곧 진실이며 그 마음이 모일 때 비로소 역사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 생겨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작은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